안녕하세요. 하늘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60대 여자입니다. 그 선물이란 바로 제 슬하의 삼형제 중 우리 막내 아들이에요. 왜 똑같이 귀한 세 자식 중 막내만 유독 특별히 여기냐고요? 그건 바로 막내와의 사연이 다른 아들들보다 남다르기 때문이죠. 우리의 특별한 인연과 그 안에 담긴 눈물과 행복에 대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나이 26살에 포크레인 기사를 하던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그 뒤 3살 터울의 두 아들을 낳고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쯤부터 맞벌이를 위해 시작한 삼겹살집을 지금껏 운영하고 있죠. 이남 중 맞이였던 남편은 현장 사람들과 어울려 자주 술을 먹고 다니긴 했지만 그것만 빼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한 지 2년 뒤 당시 첨가물 가게에서 일하던 시동생 또한 결혼을 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는 서로 까칠하고 약간은 자기중심적인 면이 똑 닮은 부부였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게 피해를 주는 건 없었기에 저는 저희 신혼집 근처와 가까이 살던 시동생 부부와 종종 왕래하면서 썩 나쁘지 않게 지냈죠. 시동생 부부에겐 큰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가진 애를 써도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형님, 저희 남편 불임이래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결혼한 지 4년 만에 밝혀진 문제의 원인은 시동생이었어요. 진심으로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두 사람은 크게 상심하더군요. 지병을 오래 앓다 그 해에 돌아가신 시아버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 시동생과 동서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이듬해부터 아이를 갖지 못하면 입양이라도 하겠다며 함께 몇몇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임 판정을 받은 지 2년 뒤 두 사람은 당시 5살이던 저희 작은 아들과 동갑인 남자애를 정말 입양해서 데리고 왔더라고요. 인사해 영수야, 저분은 네 할머니고 여기 두 분은 네 큰아빠, 큰엄마야. 저기 저 애들은 네 사촌들이고.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아직 가족이 생긴 게 낯설었는지 영수는 겁에 질린 눈빛으로 엉거주춤하게 인사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버려진 애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저는 영수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제 작은 아들과 동갑이기까지 하니 더더욱 남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영수야, 이리 와봐. 큰엄마가 백화점에서 우리 영수 옷 좀 사왔어. 사이즈 맞나 보게 한번 입어보자. 영수야, 많이 먹어. 큰엄마가 일부러 영수가 좋아한다고 해서 삼겹살 많이 가져왔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먹고 모자라면 꼭 얘기해. 알았지? 저는 부디 이 가여운 아이가 시동생 부부 밑에서 이젠 행복하게 살길 바랬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 달리 영수는 점점 시동생 부부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사이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더니 나중엔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가 보는 앞에서까지 쉬지 않고 싸움을 해댔거든요. 그 이유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육아 참여도 문제로 애가 뻔히 듣는 앞에서 이러려고 애를 입양한 거냐는 소리를 하지 않나, 서로 의처증, 의부증까지 있어 바람났냐고 쌍방으로 의심하질 않나, 서로 헐뜯고 물어뜯는 모습까지 아주 데칼코마니가 따로 없더라고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럴 때마다 저와 남편은 화를 냈어요. 야, 박정덕, 그만 못해? 어머니도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야? 당장 어머니께 사과드려. 그래요, 서방님. 어머님 앞에서 너무 무례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사람 다 애가 듣고 있다는 거 잊었어요? 동서, 설마 집에서도 애 듣는 앞에서 입양 얘기 꺼내고 하는 거 아니지? 그거 애 정서에 무지하게 안 좋은 거야. 부모로서 절대 해선 안 되는 짓이라고. 조심 좀 해. 애가 날이 갈수록 동서랑 서방님 눈치만 보고 있잖아. 둘이 계속 싸울 거면 영수 방학 동안 우리 집에 맡겨. 애들이랑도 잘 노니까 방학 내내 내가 데리고 있게. 허구한 날 부모 싸우는 모습 보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낫겠어. 그리고 전 안타까운 마음에 영수를 더 자주 챙기고 돌봐줬습니다. 늘 부모가 또 언제 싸울까 불안해하던 영수가 너무 불쌍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머지않아 영수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를 입양한 지 6년 뒤 또다시 시댁에서 부부싸움을 벌인 시동생 부부가 이혼을 선언했거든요. 동서는 씩씩대며 시어머니께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중현아, 동생들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어. 특히 영수 불안해하지 않게 네가 형으로서 잘 좀 보듬어줘. 부탁해 우리 아들. 저는 또다시 불안함에 떨고 있던 영수를 당시 중1이던 큰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매고 안방에 들어가셨고 거실엔 시동생과 저 남편 이렇게 셋만 남게 됐죠. 남편은 시동생에게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야 박정더, 그래 재수 씨랑 이혼한다 쳐. 그렇게 박터지게 매일 싸우느니 차라리 그게 낫겠다. 근데 어떻게 영수가 듣는 앞에서 서로 애를 네가 데려가라, 싫다, 내 피도 안 섞였는데 왜 내가 데려가냐, 이런 끔찍한 말을 할 수가 있어? 고작 11살밖에 안 된 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냐고. 넌 부모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래요 서방님, 안 그래도 상처 많은 애한테 왜 자꾸 큰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이혼하면 영수는 정말 어쩌시려고요. 어쩌긴요. 집사람이 안 데려가면 다시 고아원으로 보내야죠. 저도 제 코가 석잔데 저 혼자 제 피도 안 섞인 애를 왜 키워요? 그게 무슨 무책임한 소리예요. 서방님, 지금 너무 많이 흥분했어요. 우선 화부터 가라앉히고 집에 돌아가서 동서랑 이혼을 하든 어쩌든 영수에 대해 잘 상의해보세요. 그날 저녁 시동생은 저희보다 먼저 영수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자신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부모의 모습에 충격을 먹었는지 영수는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시동생의 차에 올라타더라고요. 그 가슴 아픈 모습을 지켜보며 저와 남편은 걱정스럽게 대화했어요. 여보, 두 사람 진짜 애를 파양하거나 하진 않겠지? 설마, 그래도 6년이나 나름 애지중지 키운 아이인데 그냥 정덕이 걔도 화나서 홧김에 한 말이겠지.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애한테 그런 몹쓸 짓을 하겠어? 하지만 말이 씨가 됐던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저녁 초인종이 울리기에 나가보니 울상을 한 영수가 혼자 저희 집 앞에 서 있더군요. 큰엄마, 영수야, 혼자서 여긴 어쩐 일이야? 얼른 들어와. 그날은 평일이지만 저도 남편도 쉬는 날이었기에 애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때까지 TV를 보고 있던 우린 깜짝 놀랐습니다. 우선 놀란 마음에 아이를 집으로 들이니 영수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손편지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곤 팔로 두 눈을 감싸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죠. 남편과 함께 편지를 펼쳐본 전 그만 영수를 따라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65살이나 된 지금까지 제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편지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큰엄마, 저 조카 영수예요.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은 말을 전하고 싶으면 손편지를 써보라는 학교 선생님 말에 이렇게 편지를 써요. 큰엄마, 엄마 아빠가 자꾸만 절 고아원에 다시 돌려보내려고 해요. 전 엄마 아빠가 생겨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엄마 아빠는 제가 싫은가 봐요. 큰엄마, 저도 엄마 아빠랑 큰엄마 큰아빠의 가족 아닌가요? 저도 가족 맞죠? 가족은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엄마, 저희 엄마 아빠가 저 버리면 큰엄마가 제발 저 좀 키워주시면 안 돼요? 저 고아원 다시 가기 싫어요. 저도 계속 가족이 갖고 싶어요. 부탁드려요. 영수야, 이 딱한 거 같으니라고.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영수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섭고 간절했으면 이런 편지까지 써들고 왔을까 싶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리곤 그때 제 인생을 뒤흔들게 될 결심을 했죠. 큰엄마, 큰아빠, 오늘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들었는데 두 분 진짜로 이혼하신대요. 그리고 저도 다시 고아원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엄마, 큰아빠한테 부탁하러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저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여태 부모님 화나게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저 진짜 착하게 클게요. 괜찮아.
공부 못해도 되고 더 안 착해져도 돼. 그래도 이 큰엄마가 키워줄게. 우리랑 살자, 영수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정말요? 정말 저 키워주실 거예요? 그래, 그러자. 큰엄마랑 큰아빠랑 같이 너희 집 가서 네 짐 싸가지고 다시 돌아오자꾸나. 그러니까 그만 울어. 큰엄마 가슴 아파. 뚝. 저는 영수를 제 자식으로 품기로 한 겁니다.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시동생 부부가 이혼을 선언한 날부터 혹시 그들이 정말 영수를 파양시키면 어쩌나. 그땐 그 가여운 것을 우리가 데려다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의논을 남편과 수도 없이 했었거든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남편 또한 저와 함께 영수를 데리고 곧장 시동생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영수의 짐을 싸기 시작했고 남편은 놀란 시동생과 동서에게 마구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형수님, 어떻게 영수랑 같이... 야, 박정더, 네가 사람이야? 어떻게 이 어린애한테 면전에 대고 고아원으로 돌아가란 말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장난감이냐? 갖고 싶을 땐 데려오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게. 너 같은 놈이 네 동생이라는 사실이 정말 창피하고 끔찍하다. 재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자식 타령하더니 고작 이따위 짓 하려고 그렇게 자식을 원했던 거예요? 기가 막혀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아주버님이 왜 괜히 나서서 이러시는 거예요? 두 분이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동서 말 한 번 잘했네. 왜 아니야? 영수 이제부터 우리 아들이야. 우리가 데려다 키울 거라고. 천하의 몹쓸 인간들. 화나서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더니 6년이나 키운 자식을 이제 와서 내팽개치겠다고? 애를 진짜 보낼 생각이었어? 말 못하고 안 움직이는 인형도 그만큼 애지중지 여겼으면 가슴 아파서 못 버리는 법이야. 그런데 하물며 자기들 멋대로 데려온 애 인생을 또다시 망쳐버리겠다고? 동서, 그러다 천벌받아. 서방님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 다 이기적인 인간들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책임감 없고 못된 인간들인 줄은 미처 몰랐네요. 아, 진짜 형수님. 막말로 제가 진짜 형수님 가족이지. 저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가 형수님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형하고 몰려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남편이야 서방님하고 피가 섞였다지만 따지고 보면 나랑 서방님도 남남인데 가족은 무슨 가족이에요? 자기 호적에까지 올린 애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린 주제에 이 천하의 몹쓸 인간들아. 짐을 다 싼 저도 합세해 남편과 함께 화를 내고 시동생 부부 또한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따지고 들며 우린 언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조차 없어 보이는 듯한 시동생 부부에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조카가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더군요. 다들 그만 싸우세요. 애초에 이 집 가족도 아닌 저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제야 아차 싶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어도 애가 보는 곳에서 어른들의 다툼을 보여줬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실수했다 싶었죠. 저는 시동생과 동서를 있는 힘껏 마지막으로 누려보곤 얼른 영수를 뒤쫓아 나갔어요. 그런데 그 어린애가 달리기가 어찌나 빠른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저는 짐을 들고 제 뒤를 쫓아나온 남편과 함께 사방팔방 영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날이 완전히 깜깜해진 뒤에야 전 놀이터 그네에 앉아 울고 있던 영수를 발견할 수 있었죠. 겨우 가슴을 쓸어내린 전 조용히 영수 옆에 가 앉아서 말했습니다. 영수야, 큰엄마가 미안해. 영수 네가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냈으면 안 됐던 건데 많이 상처받았지? 큰엄마, 전 왜 제 친부모님한테도 지금의 엄마 아빠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식일까요? 사실 큰엄마 큰아빠도 제가 부담스럽고 귀찮으시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다시 외톨이가 되기 너무 무서워서 큰엄마를 찾아갔던 거예요. 저도 사랑받고 싶은데 제가 너무 못나서 다들 절 사랑해주지 않나 봐요. 아니야, 영수야.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안 그러면 큰엄마가 매번 네 선물 사다 주고 일부러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며칠씩 우리 집에 너 좀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그랬겠어? 큰엄마랑 큰아빠는 우리 영수 너무너무 좋아해.
네가 우리한테 같이 살게 해달라고 말해줘서 우린 너무 기뻤다고. 정말요? 큰엄마, 큰아빤 제가 안 싫어요? 당연하지, 영수야. 사람은 누구나 저 까만 밤하늘처럼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할 때가 있어. 하지만 저기 저 별들 보이지? 주위가 어두울수록 별은 더 밝게 빛을 발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영수 너도 어둠에 먹히지 말고 네 스스로를 더 빛낼 수 있는 저 별 같은 아이가 되렴. 이 큰엄마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와줄게. 이제 난 네 큰엄마가 아니라 진짜 엄마가 돼줄 거니까. 저는 감사해요 큰엄마 하며 엉엉 우는 영수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줬습니다. 이젠 내 소나기에 쥐어진 이 어린아이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하면서요. 뒤늦게 헐레벌떡 우리를 찾아 달려온 남편은 말없이 그런 우리를 두 팔로 감싸 안았죠. 영수야, 이젠 우리가 네 진짜 가족이야 하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영수는 우리의 조카가 아닌 아들이 되었어요. 영수를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동생 부부는 이혼을 하고 정말 영수를 파양했습니다. 동선 시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한번 않고 영원히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버렸죠. 재산 분할 문제로 시동생은 살던 집을 팔고 동서와 재산을 나눠야 했기에 저희 집에서 한참 떨어진 다른 동네 작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수를 위해선 아주 다행인 일이 아닐 수 없었죠. 너 그렇게 무책임하게 애를 버릴 땐 너도 뭔가 일을 각오했겠지? 너나 네 전처 보게 되면 분명 우리 영수가 상처받을 테니까 너 두 번 다시 애 눈에 띄지 마. 알았어? 너처럼 인간된 도리도 모르는 자식 나도 더는 볼 생각 없어. 남편의 시동생에게 전화해 단단히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런 자기 형이 무서워 시동생은 우릴 피하느라 명절에 시댁에 오지도 못했죠. 동서와 허구한 날 싸워댈 때부터 시동생에게 넌덜머리가 났던 시어머니는 영수의 일로 시동생에게 단단히 실망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영수를 자식으로 입양한 우리의 결정을 응원하며 시동생을 향한 남편의 행동을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뒤 시어머니께서 병환으로 돌아가시며 우린 시동생과 완전히 연락을 끊게 됐죠. 시동생은 당시 돈을 벌겠다며 원양어선을 탔다가 시어머니의 장례 참석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겨우 돌아와 남편의 일터를 찾아가 했다는 소리가 이거였다는군요. 형, 어머니 장례 혼자 치르느라 고생 많았어. 저기 형, 나 아는 친구 따라서 지방 어촌으로 양식 사업하러 내려가려고. 그래서 말인데 나 사업 시작하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원래는 원양어선 타고 받은 임금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만 판돈이 더럽게 큰 부두 노름판에서 그걸 홀랑 다 잃었지 뭐야. 짜증나게 진짜. 그나저나 영순 잘 지내고 있지? 따지고 보면 내가 형한테 아들 하나 더 만들어준 거 아니야. 아들 하나 더 생기게 해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어? 말인지 방귀인지 하도 기가 막혀 남편은 시동생의 얼굴에 냅다 주먹을 꽂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곤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지금 내 아들 가지고 흥정이라도 하려는 거냐며 한 번 더 내 눈앞에 띄면 그땐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묻어버리겠다는 어마무시한 으름장까지 놓았다고 했죠. 그렇게 우린 시동생과 영영 인연을 끊었던 거예요. 한편 크고 작은 불안은 영수를 아들로 입양한 저희 집안에서도 일어났어요. 어른스러운 큰애는 영수를 친동생으로 잘 품어줬는데 문제는 작은 아들이었죠. 야, 우리 엄마가 구워준 삼겹살을 네가 뭔데 그렇게 많이 먹어? 우리 엄마가 가게에서 가져온 거야. 넌 우리 가족 아니잖아. 넌 이 비계들이나 먹어. 분명 사촌지간일 땐 동갑내기라 서로 꽤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이젠 둘이 사촌이 아닌 형제가 되자 작은 아들은 영수에게 질투를 느낀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은 영수에게 괜히 집에서 먹을 걸로 트집을 잡고 학교에서도 아는 척하지 말라는 등 영수를 견제하더라고요. 둘이 초등학교는 달랐는데 중학교 올라가며 하필 같은 반까지 되어버렸거든요. 몸이 허약하고 말랐던 작은 아들에 비해 키도 크고 건장했건만 영수는 그런 작은 아들에게 화 한 번 내지 않더군요. 박재현, 왜 영수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영순 호적상으로도 엄연한 이 엄마 아빠 자식이고 네 형제야. 엄마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했지? 아, 내가 뭐요? 아버지도 엄마도 왜 맨날 영수 편만 들어요? 내가 친자식인데. 너나 영수나 둘 다 우리한텐 소중한 자식이야. 가족한테 그런 못된 소리를 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는 영수를 혼내리? 널 혼내지? 저와 남편은 그럴 때마다 돌아가면서 작은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또한 전 늘 아무 말 못하고 듣고 있기만 하는 영수도 따로 불러서 타일렀어요. 영수야, 넌 왜 재현이가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거는데 가만히 있어? 사실 재현이 말이 맞잖아요. 재현이는 두 분 친아들이고 전 고아원에서 온 자식인데 두 분께 소중한 아들한테 어떻게 제가 화를 내겠어요. 그러다 화가 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절 쫓아내면요. 뭐? 영수야, 처음이니까 엄마가 참는데 너 또 그런 소리 했다간 엄마한테 정말 혼날 줄 알아? 부모도 형제도 모두 있는 이 집이 당연히 네 집이지. 우리가 쫓아내긴 어딜 쫓아내. 물론 우리가 널 혼낼 수도 있고 부모도 사람이니까 네가 속을 썩이면 네가 미운 날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그렇다고 서로를 내치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란다. 그냥 미워도 내 가족이니 어쩌겠어. 내가 품어야지 하는 끈끈한 의리를 가진 관계가 바로 가족이야. 네 전 부모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으로 널 가족으로 품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러니 그 인간들은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려. 우린 네 가족이고 여긴 네 집이야. 넌 화가 나면 네 형제한테 당연히 화내고 싸울 권리도 자격도 있는 거라고. 물론 그렇다고 형제끼리 늘 싸우란 소리는 아니고 화낼 땐 당당히 화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네 뒤엔 늘 부모인 우리가 든든히 버티고 있다고. 알았지? 제 말에 영수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학교에 갔던 영수가 대뜸 영업 중이던 제 삼겹살 가게로 뛰어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들고 있던 김치를 내팽개치며 달려갔어요. 영수의 등 뒤엔 축 처진 작은 아들이 엎여 있었거든요. 다행히 애가 정신은 들어있었는데 힘이 풀렸는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더라고요. 원래도 몸이 약했던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며 몸이 심하게 허약해졌는데 가끔 몸에 무리가 오면 픽픽 쓰러지기도 했어요. 그날도 작은 아들은 하굣길에 그만 땡볕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던 겁니다. 영수는 급히 작은 아들에게 물을 먹이는 제게 울먹이면서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재현이가 학교에 저랑 형제라는 소문나는 거 싫다면서 워낙 옆에 못 오게 해서 매번 등굣길도 하굣길에도 전 재현이 뒤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걸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하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현이가 픽 쓰러지더라고요. 혼자서 못 걷는 애를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집이랑 병원보다 가까운 어머니 가게로 우선 데려온 거예요. 어머니, 재현이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니겠죠? 야, 너 이제 정신 좀 제대로 들어? 괜찮아? 영수는 눈앞에서 작은 아들이 쓰러지는 걸 직접 본 건 처음이었던지라 많이 무서웠나 보더라고요. 평소에 자신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건만 영수는 그런 건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아들에게 울면서 물었죠. 병원에 데려간 결과 다행히 작은 아들은 그저 빈혈이 심하게 일어난 것뿐이었습니다. 재현아, 얼른 영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렇게 말했건만 작은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영순 그런 재현이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또다시 며칠 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영수의 입술이 터져 피딱지가 들어앉아 있더군요. 놀라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이번엔 작은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영수가 자신을 위해 친구들과 주먹 다짐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뜩이나 저 마르고 허약하다고 얕잡아 보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굣길에 제가 쓰러지는 걸 반에서 주먹 좀 쓰는 애들이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아예 절 타겟으로 삼고 심부름시키고 괴롭히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자마자 영수가 걔네를 냅다 들이받은 거예요. 내 가족한테 손 하나 까딱할 생각하면 그때 너네 죽고 나 죽는 거라고 한 번 더 저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고요. 그 말에 그만 저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수에게 우리 가족은
자신의 위험을 신경조차 쓰지 않을 정도로 정말 소중했던 거예요. 고작 14살 된 아이가 불량한 친구들에게 앞뒤 안 재고 달려들 정도로 말이죠. 작은 아들은 제가 영수 입술에 약을 발라주는 동안 이렇게 말하더군요. 넌 내가 밉지도 않냐? 큰일 났으면 어쩌려고 겁도 없이 걔네한테 달려들어. 걔네가 무리지어 다녀서 그렇지 1대1로 붙으면 내가 훨씬 세거든? 그리고 네가 미워봤자 내 형이잖아. 가족은 미워도 어쩔 수 없이 끈끈한 의리로 맺어진 관계라고 어머니가 그랬다고. 내 가족 건드리는 놈은 누구든 용서 못해. 그러니까 너도 그깟 한번 쓰러진 게 뭐 대수라고 어깨 좀 움츠리고 다니지 마. 내가 생일 빠르니까 형인 건 알고 있었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학교 다니는 내내 걔네한테 괴롭힘 당했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 못살게 굴어서 미안해. 난 그냥 부모님 사랑을 너랑 나눠 가지는 게 싫었어.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네가 같이 살게 된 게 나한텐 부모님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어. 고개를 푹 숙이며 사과하는 작은 아들에게 영순 그걸 이제 알았냐며 웃어 보였습니다. 서서히 끈끈해져가는 아들들을 보며 저는 감동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죠. 그렇게 한땐 남보다 못한 사이였던 두 아이는 그날 이후 친구들이 진짜 이란성 쌍둥이냐고 물을 정도로 늘 붙어 다니더군요. 가끔은 큰아들이 맨날 너희 둘만 노냐며 질투를 다할 정도로 두 아이는 사이가 좋아졌어요. 평화를 되찾은 저희 집에서 우리 새아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며 작은 아들은 건강을 되찾았죠. 세 아이 중 유독 공부를 잘했던 영수는 서울의 명문대 합격했어요. 지방대를 나와 지방에 취직한 큰아들과 수도권 대학을 나와 중소기업에 취직한 작은 아들과 달리 영순 대학 졸업 후 당당히 대기업 연구직으로 합격하기까지 했다니까요. 그 뒤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월급의 절반을 넘게 따박따박 제게 가져다 주는데 물론 그 돈을 안 쓰고 쭉 모아놓긴 했지만 그 기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먼저 결혼한 큰아들이 직장 생활을 하던 지방에 완전히 털을 잡은 후 작은 아들 또한 나이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들의 결혼식에 이어 작은 아들의 결혼식에서도 직접 축가를 부르는 영수를 보는데 5년 전 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어머니, 이제 곧 사진 찍는다는데 이제 그만 우시고 눈물 좀 닦으세요. 재현이 결혼하는 게 그렇게 서운하세요? 서운은 무슨, 일찍 간 네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렇지. 그렇게 술 좀 줄이라고 닥달했는데 결국 그런 몹쓸병에 걸려 자식들 결혼하는 걸 한 번도 못 보고 갔으니 얼마나 원통했겠니. 이제 영수 너 하나 남았구나. 너도 얼른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 전 어머니 옆에서 평생 살 건데요. 우리 김민희 여사님 곁은 이 막내가 지켜드려야죠. 아무튼 제 걱정은 마시고 어머닌 재현이 제나 평생 형수님이랑 알콩달콩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저를 달래려 영수는 진심 섞인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의 행복을 빌었던 저와 영수의 바람과 달리 작은 아들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것 같더니 성격 차이가 심해 두 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더라고요. 결혼한 지 2년 뒤부턴 아예 별거를 시작해 며느린 우리 집에 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작은 아들이 실토한 말에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은 사이가 소원해졌던 며느리에게 말도 없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하고 재산을 홀라당 날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화가 난 며느리가 집을 나갔던 거죠. 작은 아들은 며느리에게 찾아가 싹싹 빌었지만 결국 작은 아들은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 술병들 좀 봐라. 이놈아, 이혼한 지가 언젠데 언제까지 너 이러고 살 거야? 지금 해가 중천인데 너 지금까지도 술 마시고 있었던 거야? 그냥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엄마. 전 틀려 먹었어요. 얼마 전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미란이 찾아갔었는데요. 미란이가 글쎄 절 경멸스러운 눈으로 보더니 경찰까지 부르더라고요. 저
미란이한테 접근금지 신청까지 당했어요. 이혼당한 와이프한테 접근금지 신청당하고 재산도 다 말아먹고 저한테 지금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이 방 한 칸짜리 월세집 보증금밖에 더 있어요? 재산도 잃고 며느리에게 위자료까지 줘야 했던 작은 아들은 혼자 월세집에서 술독에 빠져 지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래도 자기에게 신경 끄라며 말도 안 듣고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주러 갈 때마다 굴러다니는 술병을 보며 속이 뒤집어졌죠. 일까지 그만둔 놈이 생활을 무슨 돈으로 하고 있는 건지, 무슨 돈으로 술은 계속 사다 마시는 건지 한장하겠더라고요. 지방에 사는 큰아들 대신 그나마 영수가 자주 찾아가는 것 같긴 했는데 영수조차 그런 작은 아들을 쉽게 정신 차리게 하지 못했죠. 그렇게 거의 1년 반을 폐인처럼 살던 작은 아들은 우리에게 더더욱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어머니, 저 입원했어요. 간경화가 심해서 이미 간이식 아니면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태래요. 제 인생은 끝까지 정말 볼품없네요. 자식이 돼서 늘 나쁜 소식만 들려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은 건강에 켜진 적신호를 진즉에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더 살아봤자 자신은 이미 실패한 인생이다 싶어 그동안 내내 자신의 몸을 방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병원으로 달려가 작은 아들의 팔을 내려치며 오열했죠. 이놈아, 자식이 돼서 어찌 애미 가슴에 대못을 계속 박는단 말이야. 그까지 네 혼 한 번 겪었다고 삶을 포기했었다고. 형은 유전이라더니 네 애비처럼 간에 그 큰 병이 걸려가지고 끝내 이 애미보다 먼저 가는 불효를 저지르겠다는 거야? 죄송해요. 근데 어머니, 저 정말 살기 싫어요. 이혼당하고 가진 재산도 다 잃고 어머니도 이런 제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일이 끝나고 달려온 영수와 몇 시간 꼬박 걸려 병원에 도착한 큰아들 내외도 모두 큰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저와 큰아들 그리고 영수는 모두 간 공여 적합 여부 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필 같은 피가 흐르는 저와 큰아들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영수만 적합 가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수는 검사 결과 듣자마자 덤덤히 웃으며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연로하신 어머니나 처자식 있는 형보다 결혼도 안 한 제가 훨씬 적임자잖아요. 무엇보다 재현이를 살리는 일인데 꼭 간 이식 제가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제가 재현이 살릴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셨죠? 고맙다, 영수야. 내가 너한테 이루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잊게 되는구나. 당장 작은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차마 이식 수술을 하지 말라고 영수를 말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작은 아들은 자신은 간 이식을 받지 않고 그냥 이대로 죽음을 기다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영수는 병실 침대에 걸터 앉아있던 작은 아들의 뺨을 짝소리가 나게 후려치더군요. 그리고 눈물을 그렁거리며 고개를 푹 숙인 작은 아들에게 소리쳤죠. 야, 이 한심한 자식아. 겨우 결혼 한 번 실패하고 돈 한 번 잃었다고 네 인생을 포기할 셈이야? 우리 아직 고작 35살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는 살면서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고. 이혼 당한 게 뭐? 난 친부모 전부모한테 2번이나 버림받았어. 그래도 나 이렇게 꿋꿋하게 잘 살고 있잖아. 날 구해준 부모님이랑 형, 그리고 바로 날 형제로 받아준 네 덕분에.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널 살릴 거야. 너 살려서 꼭 알려줄 거야. 잘못은 바로잡으면 되고 실수는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는 걸. 넘어지면 인생을 끝낼 국리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일어설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걸 말이야. 넌 가족 한 사람을 잃었지만 아직도 네 곁엔 어머니랑 나, 형, 3사람이나 가족이 남아있다는 걸 잊지 마. 평소에 그렇게 말수가 많은 편이 아니었던 영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작은 아들에게 끊임없이 쏘아붙였습니다. 구구절절 틀린 거 하나 없는 영수의 말에 저뿐 아니라 작은 아들까지 흐느낌을 참지 못했죠. 작은 아들은 그렇게 영수의 설득 끝에 간이식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고 작은 아들을 살려줘서 고맙다며 또한 무사히 수술 잘 받아줘서 감사하다며
저는 영수를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큰아들 또한 자신이 했어야 할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흐느꼈죠. 몸을 회복한 후 퇴원한 작은아들은 다시 자신의 월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영수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한숨을 쉬며 걱정을 금치 못했어요. 우선 네 덕분에 설득해서 그놈 목숨을 살렸다만 그 집에서 또 혼자 술 마시면서 폐인 같은 생활을 할까 걱정이 태산이구나. 설마 간 이식까지 받았는데 술을 마시는 막대 먹은 행동을 하진 않겠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안 그래도 저 재현이 집에 들어오게 할 방법을 생각해뒀어요. 그게 뭔데? 제 물음에 영수는 싱긋 웃더니 곧바로 작은아들에게 전화하더군요. 야, 박재현. 이제 너 퇴원했으니까 너 나한테 돈 갚아. 무슨 돈? 그동안 내가 너한테 다달이 보내줬던 생활비 이 자식아. 게다가 내 간까지 가져가 놓고 공짜로 입 싹 닦으려고? 나 당장 급하게 돈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준 생활비에 내 간값까지 싹 다 갚아. 야, 내가 싫다는데도 그 생활비에 간까지 마음대로 줘놓고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나 돈 없는 거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아. 없어? 그럼 지금 사는 이 월세방 빼서 이 집 들어와. 그 보증금이라도 나 주면 되잖아. 나 진짜 그 돈 급한데 너 정말 나 몰라라 할 건 아니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일도 안 하던 작은아들이 어디서 생활비가 났나 했더니 그동안 영수가 다달이 작은아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줬던 거예요. 게다가 영수는 그 돈과 간을 이식해준 비용까지 얼른 내놓으라며 작은아들이 하는 수 없이 월세방을 빼도록 유도했죠. 머리도 좋지만 어쩜 애가 이렇게 속이 깊나 싶더라고요. 작은아들 또한 그런 영수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안 준다고 할 수도 없는 돈이었기에 결국 월세방 보증금을 빼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수는 여전히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작은아들에게 매일같이 귀찮게 굴더군요. 야, 박재현, 형 퇴근했다. 밖에 공원에 배드민턴 치러 가자. 야, 박재현,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자전거나 타러 가자. 그리고 한 번은 여전히 우울감에 빠져있는 작은아들에게 진지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재현아, 너 알지? 학창시절엔 다들 우리한테 진짜 일란성 쌍둥이냐고 그랬던 거. 우리가 하도 붙어 다니니까 말이야. 생긴 건 이렇게 다른데 계속 붙어 다니니까 외모도 닮아지는 것 같다고 우리 막 신기했잖아. 근데 이젠 우리 진짜로 한 몸을 나눠 가진 형제 아니냐? 넌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랑 몸으로까지 이어진 가족이야. 아닌 척해도 나도 정말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 피가 통하는 가족을 가지고 싶었거든. 근데 너랑은 피는 아니어도 간을 나눠 가졌잖냐. 별거에다 의미를 둔다. 너도 참. 너한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한텐 별거야. 그러니까 넌 나한텐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특별한 사람이란 소리야. 널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랑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아주 예전에 내가 전 부모란 사람들한테 버림받을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밤하늘이 가장 새까말 때 별은 더욱 밝게 빛나는 법이라고. 그렇게 어머니 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끔 빛나는 별로 만들고 키워주셨어. 어머니가 그러신 것처럼 이젠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잠시 잃었던 그 빛 금세 되찾아서 하늘에 있는 별들 중 그 어떤 것보다 빛날 수 있도록 말이야. 11살이었던 나도 다시 일어섰으니까 너도 충분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영수는 오래전 제가 놀이터에서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작은아들에게 해주는 영수의 모습에 정확한 이유 모를 가슴 벅참이 밀려왔죠. 그리고 작은아들은 흐흑하고 흐느끼며 영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어릴 때나 지금이나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냐? 이렇게 못난 내가 한심해 보이지도 않아? 한심하지. 그러니까 내가 형으로서 못난 동생 이끌어주려는 거잖아.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르겠냐? 넌 이 형만 믿고 따라와. 흐느끼는 작은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영수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눈물을 흘리던 작은아들은 이내 훌쩍이며 이러더라고요.
고맙다. 이렇게 못난 날 위해 그렇게까지 노력해주는 널 봐서라도 나 다시 힘내볼게. 어차피 못나진 거 지금보다 더 못나지지만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근데 너 아까도 그렇고 왜 저번부터 널 내 형이라고 하냐? 내가 생일 빨라서 형인 거 잊었어? 그럼 형다운 짓을 하던가 이 자식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내 생일은 고아원 앞에서 발견된 날이라고 예전에 고아원 원장님이 그랬거든. 그럼 내가 진짜 언제 태어난진 아무도 모르는 건데 만약 내가 네 동생이라고는 장담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형 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으면 먼저 이 방에서부터 벗어나라 이 말이야. 영수의 너스레에 작은 아들은 울다가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곤 영수를 부둥켜 안으며 늘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그림자 없는 작은 아들의 웃음에 감격해 저는 그런 아들들을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다음날 이른 새벽 저는 거실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어 방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엔 운동복을 입은 작은 아들과 영수가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더라고요. 니들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아, 재현이 오늘부터 저랑 새벽 조깅 나가기로 했어요. 앞으로 열심히 구직도 하고 달라지려면 우선 몸에 활기를 불어 넣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 갔다가 얼른 출근 준비도 해야 해서요.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 엄마. 영수는 작은 아들을 설득하는데 멈추지 않고 작은 아들의 변화를 옆에서 함께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운동을 나가고 이력서 쓰는 걸 돕고 좋은 회사의 채용 소식이 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내 작은 아들의 면접 준비를 도와줬죠. 그리고 그 결과 1년이 지난 지금 작은 아들은 제법 연봉도 괜찮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번듯한 직장인이 되어 있답니다. 넌 평생 영수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알지? 간 나눠줘서 목숨 살려줘. 나사 빠진 놈 정신 차리게 해줘. 취업 도와줘. 너 집에 들어오게 하려고 핑계대면서 받아갔던 월세집 보증금도 영수가 고스란히 돌려줬다며? 영수야, 늘 말하지만 형 노릇 제대로 못하는 날 대신에 늘 우리 재현이 그리고 어머니 잘 챙겨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너 없었으면 우리 가족 어쩔 뻔했냐? 넌 우리 모두의 은인이야. 얼마 전 제 생일을 맞아 다 같이 저희 집에 모인 자리에서 큰아들은 늘 그렇듯 영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런 자기 형에게 안 그래도 나 자기 전에 항상 영수 방 있는 쪽 향해서 큰절 한 번씩 하고 자 이러면서 웃어 보였죠. 물론 그 말은 농담이었겠지만 작은 아들은 정말로 언젠간 이 많은 은혜를 반드시 갚겠다는 말을 영수에게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해요. 그리고 며칠 전 작은 아들이 야근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던 날 영수와 둘이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이 평범하고 행복한 삶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옆에 앉아있던 영수의 손을 잡고 지그시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죠. 사랑하는 우리 막내 영수야. 오래전 나에게 가족이 되어달라고 말해줘서 내 품에 들어와 내 아들이 되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물론 너 자체로도 나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이 준 선물이지만 네가 아니었다면 난 우리 재현이까지 네 아버지 옆으로 일찍 보냈을지도 모르지 않니? 늘 고맙고 사랑한다 우리 아들. 아니에요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간절하게 내민 제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고아원으로 다시 쫓겨나선 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인간이란 패배감을 안고 평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겠죠. 어머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모두 다 제 은인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쭉 어머닌 제게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제 말에 감동스러운 말로 화답하며 영수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회근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작은 아들은 그런 우리를 보곤 호들갑을 떨며 자신도 달려와 우리를 와라 끌어안더라고요. 뭐야 왜 둘이서만 깨볶고 있어. 아 나도 껴줘. 이렇듯 영수는 운명처럼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소중한 아들이 되어주었답니다. 또한 우리 작은 아들의 잊지 못할 은인이 되어주기도 했죠. 저는 그런 우리 막내 영수를 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엄마로서 늘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엄마와 형제들밖에 모르는 우리 영수가 언젠간 꼭 자신처럼 착하고 올바른 아가씨를 만나 자신만의 소중하고 아늑한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하는 게 제 큰 바람이랍니다. 그땐 그동안 영수가 제게 가져다 줬던 차곡차곡 모아놓은 그 돈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생각이에요. 이젠 영영 남남이 된 전 동서와 시동생이 어디서 뭐라고 사는진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라면 어린 아이의 인생은 하잘것없게 여기던 두 사람의 미래는 절대 밟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 자신이 저지른 일은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이니까요. 부디 그런 인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벌을 받아 앞으로는 더 이상 우리 영수 같은 피해 아동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살다 보니 세상 모든 사건이라는 게 이건 나쁜 일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무조건 단정 지을 수 없는 법이더군요. 영수가 시동생 부부에게 파양당한 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슬픈 비극이었지만 그로 인해 영수와 우린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었으니 인생은 모든 사건의 연속이란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네요. 이렇듯 인생의 모든 사건은 모두 시작과 끝이 연결되어 있으니 지금 잠시 불행한 일을 마주한 분이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불행이 분명 곧 다가올 새로운 행복의 시발점이 되어줄 테니까요. 우리 모두 살면서 숱하게 넘어지겠지만 그 역경을 이겨내며 더 잘 넘어지고 더 잘 일어나는 법을 배우자고요. 그렇게 만들어질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을 어딘가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기운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